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우리 400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8장 공기조화 및 냉동 설비입니다. 자, 우리 공기조화 설비를 흔히 줄여서 공조설비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공조설비. 자, 그러면 공기조화의 기본 개념부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페이지 400페이지 공기조화의 정의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기의 온도, 습도, 기류, 그 다음에 깨끗함, 청정도까지를 조절해 주는 게 여러분 공기조화의 기본 정의,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교재 페이지 401페이지 보시면 스공선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잘 들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스공선대 구성 요소, 공고온도, 숙고온도, 노점온도, 절대습도, 상대습도, 포화도, 수증기압, 엔탈피, 비용적, 그 다음에 현열비, 그 다음에 열수분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잘 보세요. 다음 중 습공기 선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좀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지금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잠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기억번에 보면 여러분 지금 뭐가 있냐면 건고온도가 있어요. 자, 니은번에 보면 습고온도가 있어요. 그러면 건고온도를 어떻게 재고 습고온도를 어떻게 재는지 살짝 좀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 자, 온도계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는 온도계를 갖다가 벽에다 붙여놔요. 그러면 건고온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습고온도계가 별도로 있어요. 자, 그러면 습고온도가 어떤 개념이 되냐면 이 습고온도계는 일반 온도계에다가 이 열을 감지하는 이 감열부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젖은 헝겊을 설치해요. 젖은 헝겊을 갖다 붙여놔. 이래서 온도를 측정하면 여러분 습구 온도가 측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기본적으로 둘 중에 여러분 온도를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온도가 자, 온도 측정이에요. 똑같은 위치에다 이렇게 제가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온도를 측정하잖아요. 얘가 항상 낮게 측정돼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온도 측정 요게 자, 이게 높게 측정돼요. 이게 항상 낮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요 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은 증발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죠. 물이 증발하면서 여기에 있는 열을 가지고 도망가. 그러다 보니까 시원해지는 거죠. 여름철에 여러분 그 더우면 혹시 앞마당 같은 데 물 뿌리면 잠시나마 여러분 시원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이 증발하면서 여기 있는 열을 가지고 도망가니까 이 공간이 시원해지는 거죠. 여러분 냉방의 원리가 바로 그 원리예요.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이 실내에 있는 열을 가지고 도망가니까 그게 어때요?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 항상 여러분 공고온도, 습고온도 있을 때 어떤 게 온도가 높게 측정되면 항상 공고온도가 높게 측정되고 습고온도가 항상 낮게 측정이 돼요. 근데 이 개념인데 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 보실래요? 여러분 포화, 수증기압 상태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포화 가득 찼다는 얘기죠. 뭐가? 수증기가. 여러분 이런 개념입니다. 왜 우리 목욕탕, 사우나에 가면 습식 사우나가 있어요. 자,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습기가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요 두 개를 가지고 그렇게 습기가 가득 차 있는 공간, 즉 포화 수증기압 상태에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요 온도가 똑같이 측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공기 온도와 습도 온도가 일정해요. 같다고요. 왜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에도 수증기가 묻을 거고 여기에도 수증기가 묻어. 그러면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이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공기 온도와 습도 온도입니다. 그래서 자, 이 개념 확인 좀 하시고 다음에 디귿번의 노점 온도입니다. 여러분 노점 온도는 이슬이 맺히는 온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도인지는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항상 이 노점 온도, 이슬이 맺히는 온도는 항상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온도차가 보통 14도씨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발생이 되면 이게 결로가 생겨요. 이슬이 맺힌다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다음에 자, 수증기압, 포화 수증기압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자, 포화 수증기압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자, 비읍번에 절대 습도가 있고 시읍번에 상대 습도가 있어요. 지금부터 절대 습도 하는데 자, 여기서 절대 습도의 단위 좀 머릿속에 두십시오. 자, 너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절대 습도는 공기 1kg가 있어요. 무게로 따졌을 때. 그러면 그 안에 수증기가 얼마 몇 킬로가 있는지 따지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공기 1g에 너 수증기가 몇 g이냐 물어봐요. 결론은 다 무게니까 g으로 써도 되고요. 킬로그램을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절대 습도 때는 항상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거기 보실래요? 자, A번에 보면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포함된 수증기 양을 그램 또는 킬로그램 상관없어요. 무게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증기의 밀도 또는 수증기 농도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걸 자, 수증기의 밀도 또는 수증기 농도라고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할게요. 자, 우리 B번 잠깐 먼저 읽고 갈게요. 절대 습도는 기온에 따라 수증기가 공기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값이 정해져 있으며 그 값은 기온이 높으면 커지고 낮으면 작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개념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1m, 1m, 1m 이 세제곱미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절대 한번 닫아 놓으면 안 빠지는 밀폐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 1세제곱미터 안에 수증기가 얼마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대 습도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절대 습도는 우리 교재에 써 있어요. D번에 절대 습도는 온도를 냉각하거나 가열해도 절대 변화 없다. 자, 그래서 절대 습도는 자, 공기를 가열하거나 자, 냉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이 안에 있는 습도는 변화 없어요. 보실래요? 여러분 요 안에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하든 내부에서 하든 이걸 가열을 해요. 그럼 얘는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수증기 또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항상 얘는요, 그 안에 있는 습도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보셔야 되는데 자, 무슨 또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얘는 여름철에는 절대 습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절대 습도가 감소하는 거죠. 자, 조건 볼게요. 조건.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자 아직 밀폐를 안 시켰어요. 그러면 여름철에 제가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자 여름철에는 여름 놨어요. 이걸 가져가 뚜껑을 닫아. 겨울철에 있는 것을 뚜껑을 또 한번 닫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습도가 공기 중에 있는 습도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겨울에는 그 안에 있는 습도가 상당히 적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밀폐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여러분 지금 절대 밀폐가 될 게 없지만 여름철에는 원래 이 공기를 가둘 때 여름철 자체에서는 그 안에 수증기가 많이 있잖아요.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수증기가 적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름철에는 절대 습도가 그만큼 증가하는 거고 겨울철에는 감소하잖아요. 개념들이에요. 이게 아셨죠? 다음에 15번 상대 습도예요. 상대 습도의 단위 얘도 한번 보자고요. 퍼센트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왜 우리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오늘의 최저 온도는 몇 도, 최고는 몇 도, 그 다음에 습도는 몇 퍼센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일기예보 할 때 그렇게 써요. 결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습도 얘기할 때 상대 습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 습도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는 공기를 가열하고 자, 공기를 냉각시켜요. 이러면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감소합니다. 자,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다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위적인 조건이나 자연적인 조건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자, 우리가 인위적인 조건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름철에 장마가 지니까 집이 끈적거려. 집이 끈적거린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기 중에 있는 습도가 많아지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습도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옛날부터 우리 집 안에 보일러를 가동하는 겁니다. 보일러 가동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가열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습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 그러면 계속 틀어놓을 수는 없죠. 왜? 더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끄면 조금 있으면 다시 어때요? 증가하는 거죠. 이게 인위적인 조건 맞죠? 그러면 자연적인 조건 보자고요. 여러분 비가 왔어요. 비가 보슬보슬 와. 그러면 습도가 높아지죠. 이 습도가 없어지는 방법은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해가 뜨면 되는 거죠. 해 뜨고 계속 해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증발이 자 생기겠죠. 그러면 해가 뜨면 즉 공기가 가열이 되면 감소하죠. 또 여러분 해가 지면 또 어때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증가되겠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402페이지 보면 여러분 10번에 이렇게 나와요. 기온은 낮에 높고 밤에 낮다. 따라서 낮에는 기온이 높아 포화 수증기량이 커 상대 습도가 낮고 즉 그 해가 떴다는 얘기죠. 자, 밤이나 새벽에는 기온이 낮아 반대로 포화 수증기가 작아서 습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읒번에 보면 엔탈피가 나와요. 자, 엔탈피는 뭐냐면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습공기 속에 있는 현열과 참열을 합친 게 여러분 지금 엔탈피가 돼요. 아셨죠? 이 정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페이지 402페이지 습공기 선도 해고 그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무슨 선이 그렇게 많이 갔는지. 사실은 저 표 가지고 여러분 우리 절대습도, 상대습도 이런 조건에서 습공기 선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꼭 봐야 될 게 페이지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습공기 선도표 보는 방법과 공기 상태의 변화 과정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 표입니다. 그래서 습공기 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기 상태 변화 과정 이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저 지금 표가 있어요.
이 표에서 지금 우리 표를 보면, 교재에 있는 표를 보면 이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갖고, 야, 여기서 가면 뭐, 여기서 가면 뭐, 여기서 가면 뭐. 실제 문제가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딱 여기서부터 여기 가면 무슨 변화게? 이거 물어보는 거죠. 너 이쪽으로 가면 무슨 변화게? 그걸 물어봐요. 근데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번호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해석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붙여놓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절대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쉽게 해서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면은 즉 수평면은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수직은 습도를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온도. 자, 온도를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하려면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를 높이려면 가열을 해야 되는 거죠. 가열의 반대는 여러분 냉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습도를 높이려면 여러분 가습기를 틀면 되죠. 그래서 가습이에요. 자, 반대로 요 밑에는 감습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만 외우면 다 끝난다. 다 끝나. 왜? 우리가 물어보는 건 사실은 요 사이를 물어봐요. 물어봐도 여러분 요건 이미 표기가 다 돼 있어. 왜? 왜? 우리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동, 서, 남, 부 이렇게 있을 때, 야, 너는 이게 어디냐? 라고 물으면 남쪽에 치우면 남동쪽, 동쪽에 치우면 동남쪽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자, 서쪽에 치우면 서남쪽, 남쪽에는 남서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 똑같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동서남북만 제대로 알아도 이거 해결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요 두 개를 써주면 돼요. 맞죠? 이거 똑같다니까. 자, 쓸 때 여러분 먼저 온도를 먼저 표기해주면 좋아요. 규칙을 하나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는 냉각, 감습. 여기는 냉각하고 가습 사이니까 냉각, 가습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가열, 온도를 먼저 써주니까 가열, 가습. 여기는 가열, 감습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이건데 그래서 사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 요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흔히 해서 자, 이쪽이 어디에 있어요? 온도. 그래서 냉각, 가열. 그 다음에 이건 습도, 가습, 감습.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저절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공기조와 부하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자, 대부분 이 말뜻을 해석하고 싶어도 뭘 해석을 못하냐면 여러분 요 표현. 부하. 여러분 대부분 보면 부하라는 표현을 해석이 간단해요. 이걸 사용 또는 사용량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공기조화에 필요한 사용량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자, 공기조화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열, 하나는 냉각.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 따뜻한 바람. 그러니까 난방과 여러분 냉방이 있는 거죠. 겨울에는 여러분 지금 따뜻한 난방이 필요하고 여름에는 냉방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용량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하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사용 또는 사용량으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조부하 계산법에서 최대 부하 계산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최대 부하 계산법에서 그러면 최대 사용량 계산법이라는 뜻이죠. 해석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재에 냉방부하가 있고 하나는 난방부하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 냉방부하가입니다. 냉방부하.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가 나와요? 냉방부하. 냉방이라는 얘기는 지금 냉방 사용량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름철에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이 많을수록 그만큼 냉방의 사용량이 좀 냉방 부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표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열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건 여러분 현열만 구했다가 어떤 것은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구하는 항목들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 반드시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구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잡열 동시에 구하는 항목 4가지가 나와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첫 번째,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열의 종류에서 현열과 잡열 동시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403페이지 맨 밑에 표에 보면 인체에서의 발생열, 자, 여기서 인체에서의 발생열이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강의실에, 교실에 30명이 앉아 있었어요. 여름철에. 자, 그때 여러분 지금 에어컨을 공급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명이 더 와서 앉아 있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죠? 이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더 많은 냉기가 필요한 거죠. 뭐 때문에요? 사람의 복사열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때는 여러분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구해야 돼. 즉, 그만큼 냉기 손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실내 설비 발생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학원이 일반적인 공부만 하는 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원 가니까 여러분 요리 학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지금 열 조리기구에서 열이 많이 발생되니까 거기도 똑같이 냉기를 공급하려면 그 더 많은 차가운 냉기가 공급이 되어야 그만큼 냉기 손실,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또 표가 더 이어서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와요.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구하는 항목 중에 외창 세시, 그 다음에 문틈에서의 틈새 바람, 혹시 여러분 이 틈새 바람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떤 강극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서 극강풍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창문이 하나가 깨지거나 아니면 창문이 문제가 생겨서 창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냉기를 계속 공급하면 그쪽으로 냉기가 더 빨리 유출이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냉각을 해줘야 실내의 기온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거란 말이에요. 즉 여름에 만약에 창문이 열려 있으면 그만큼 냉기 손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 뜻이에요, 이게. 네 번째, 외기를 실내 온습도로 냉각 감습시키는 전략.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지금 환기 시킬 거예요. 환기. 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기조화에서 기본 개념은 어떤 건물에 창문이 있는 게 아니라 창문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창문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공기를 계속 활용을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에너지가 그만큼 그러니까 유지가 되니까 유리해요. 근데 문제는 그 공기를 계속 활용을 시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왜요? 자, 우리가 사람이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죠.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러면서 이산화탄소에서 우리가 다 질식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도를 낮추려면 밖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문제는 밖에 있는 공기는 지금 여름철이니까 뜨거울 거 아니야. 그럼 이것을 찬바람으로 만들어 주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다 더 찬바람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손실이 생긴다고요. 이때 발생되는 열이 바로 뭐예요? 외기를 실내 온도로 냉각 감습시키는 전략. 그래서 제가 환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항목은 자, 다른 거에 비해서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구하는 항목이 자, 꼭 4가지입니다. 즉
냉기의 손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어디에서요? 냉방부하일 때만. 난방부에서는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냉방부하에서는 현열과 잠재를 동시에 구하는 항목이 있지만 난방부하, 여러분 우리 교재 404페이지 니은번 난방부하 그 표를 보면 여러분 현열과 잠재를 동시에 구하는 항목 없죠?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만 발생돼요? 냉방부에서만 발생된다. 그래서 종류 4가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부하 계산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봐주시 마십시오. 보실 필요도 없고 설령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이 공식 다 외워갖고 여러분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오면 찍어버리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거 이제는 페이지 406페이지 보면 세 번째 전열 이론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열이 전달된다는 표현이 여러분 전열이에요. 그러면 전열의 반대는 뭐냐면 여러분 단열이에요. 열을 차단한다는 개념이죠. 근데 전열과 단열의 이게 완전히 다른 뜻이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서로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전열이 되지만 단열의 개념으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교재는 지금 뭐 열 전도 이렇게 나오지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열 전도율, 두 번째 열 관류율, 열 전달률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이때 여러분 이 비율이니까 꼭 율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래서 기본 내용은 제가 사실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만 정리 좀 할게요. 열 전도 단위는 와트에다가 메타에다가 절대 온도 값인 켈빈, 이게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읽어요? 켈빈이라고 읽죠. 자, 그 다음에 열 관류 같은 경우는 자, 와트에다가 보유 열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에다가 켈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열 전도는 반드시 단위를 뭘로 써요? 여기 메타를 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할 거예요. 해석. 자, 해석 들어가요. 해석할 때 그냥 자체적으로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나오잖아요. 어떤 것이 나오든 여러분들은 해석할 때 열의 이동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얘 나오든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그러면 간혹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 자, 얘들이 크다, 작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바꿔서 갑니다. 열의 이동이 크다, 열의 이동이 작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즉, 열 전도가 크다. 그러면 열의 이동이 큰 거고, 자, 열 관류가 크다는 얘기는 열의 이동도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걸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열 성능으로 바꿔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 너는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열의 이동이 크다는 얘기는 단열 성능,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인데, 자, 여기에 단열재가 있어요. 자, 단열인데 얘가 여러분 이걸 투과가 되면 열의 이동이 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투과가 못 되면 열의 이동이 작은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열의 이동이 크다는 얘기는 이 단열재가 그만큼 단열 성능이 나쁘고 떨어지는 거죠. 결론 이 얘기를 하면 돼요, 여기서. 따라서 열의 이동이 크다는 얘기는 단열 성능이 나쁜 거죠. 자, 단열은 즉 열의 이동이 작아야 단열, 열을 차단하는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빨리빨리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문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혹시 열, 전도, 저항이 붙어요. 그다음에 열, 관류, 저항이 붙고, 세 번째 열,
전달, 저항이 붙어요. 자, 이렇게 저항이 붙으면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리냐? 정반대 개념인데, 자, 이거 해석갑니다. 해석. 얘도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열 전달 여기까지는 여러분 지금 뭘로 해석하냐면 열의 이동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저항은 뭘로 해석하냐면 막는 힘. 여러분 못 가게 막는 힘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힘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얘들도 자, 요게 크다, 작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크다라고 해석이 되면 열의 이동을 막는 힘이 큰 거고 열의 이동이 막는 힘이 작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도 단열 성능으로 바꿔서 좀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열 전도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볼까요? 자, 보실래요? 저항은 여러분 막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 전도 저항이 크다는 이건 그만큼 막는 힘이 크다는 얘기죠. 이게 열 이동 막는 힘이 얘는 큰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투과가 되면 열 이동을 막는 힘이 작아지는 거죠. 작으니까 얘가 투과가 된 거죠. 따라서 단열 성능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열 전도 저항 뭘로 간다고요? 열의 이동을 막는 힘이 커. 그러면 단열 성능은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열의 이동을 막는 힘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투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단열 성능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전도가 들어가면 전도가 안 들을 때 뭐 하고 얘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얘들이 단위가 바뀝니다. 열 전도 저항은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분모고 분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들은 자,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용이 바뀌니까 분모 분자가 바뀌어버려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 개념을 뭐 단위는 여기는 단위는 모르셔도 상관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항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걸 단열 성능으로 빨리빨리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난방을 합니다. 난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도, 관류, 전달이 어때요? 커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여러분 난방을 하면 그 방바닥에서 열이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열 이동이 클수록 좋은 거죠. 자, 그러면 그 열을 갖다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으려면 여러분 지금 열의 이동은 어때요?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작아야 단열을, 그러니까 열을 잘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항이 붙을 때는 또 달라요. 그러면 만약에 방바닥에서 열이 올라올 때 여러분 저항이 크면 열이 빨리 안 올라오는 거죠. 작아야 좋아요. 그렇지만 또 내가 그 열을 가지고 있으려면 저항은 커야 단열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개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내가 뭘로 바꿔서 해석할 건지 그거 궁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409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7번에 보면 단위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 그래서 이 단위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공기조화 설비에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공기조화 장치에서 기본적으로 공기 여과기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지 410페이지. 공기 여과기. 그래서 공기 여과기의 기본적인 개념, 우리 공기 여과기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해서 필터라고 하는 거죠. 필터.
장치입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를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점착식이 있어요. 이 점착식은 이렇게 필터 여과기에다가 여기다 뭘 갖다 발라주냐면 기름을 발라요. 문제는 이 기름은 끈적끈적거리는 거죠. 점착이라는 게 끈적끈적거려서 달라붙는다는 표현이 점착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갖다 놓고 달라붙이는데 얘는 어떤 거에 좋냐면 섬유먼지처럼 큰 먼지 접착에 큰 먼지를 접착시키는 데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 얘는 점착식은 자, 음식 그러니까 식품 관련된 것 사용을 금지하는 거죠. 왜요? 여기에 여러분 조금만 하면 금방 먼지가 가득 묻을 거예요. 까매진 상태에서 이걸 계속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오염이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자, 니은의 건식은 우리가 흔히 해서 렌즈 후드 같은 데 보면 또는 우리 에어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망들이 있죠. 부직포라든지. 그게 바로 건식이에요. 자, 디귿번에 보면 습식이 있는데 이 습식의 필터의 그 물질이 뭐냐면 물이에요. 그래서 물 자체를 여러분 필터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얘는요 필터 교체 없이 물만 갈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면 전기 집진식이 나옵니다. 자, 전기 집진식의 개념은 이런 필터 통이 있어요. 자, 덕트에도 상관없고 여기에 아주 작은 전선을 계속 만들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전선에서 전류를 흘려보는 상태에서 공기를 통과시켜. 문제는 공기를 통과시키면서 이 전선에 공기가 닿으면 그 먼지 같은 걸 태워버려요. 왜 여름철에 우리 불빛에서 막 우리 그 하루살이 같은 거, 모기 같은 걸 태워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는 무조건 태웁니다. 그래서 뭐도 좋냐면 얘는 세균 제거도 가능합니다.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여러분 수술실, 병원의 수술실이라든지 제약회사 같은 데는 약품에 여러분 나쁜 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일대 쓰는 게 바로 전기 집진식입니다. 그래서 꽤 성능이 좋은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미음물의 활성탄 흡착식. 자, 여기서 활성탄이라고 하는 건 숯을 얘기해요. 결론 숯이란 얘기는 여러분 뭐에 좋냐면 냄새 제거하는데 제거용으로 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거죠. 다음에 비읍번에 자 이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파라고 읽어요. 헤파 필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초고성능 필터입니다. 얘는 집진율이 얼만큼 되냐면 99.97% 정도의 집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걸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거죠.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클린룸 깨끗한데 쓸 때 쓰는 게 바로 요 헤파 필터예요. 그래서 이 여과기 종류 정도까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우리 교재 페이지 411페이지부터 여러분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